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이죠. 근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오토레터의 발행인 박상현님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학 부교수 정은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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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실물로. 저희 셋이 한 앵글에 이렇게 처음 같이 네. 남기는 것 같아요. 아, 네. 좋네요. 사실 뭐 제가 오게 되는데 제가 그 동부에서 이쪽으로 일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상희님께서 합류해 주시고 그 바람에 이렇게 일이 이렇게다가 이재희님께서 장소까지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또 오늘 여기 진행 중인 이 드림센터 이재희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지인분을 통해서 말을 해주셨는데 이 장소를 제공해주신 드림센터 장소 제공해주신 데이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재희님 좀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실물을 처음 뵙습니다. 아 근데 사실 줌으로 얼굴을 계속 봤어서 네. 막 이렇게 엄청 낯가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딱 처음에 상희님을 공항에서 딱 뵌 순간에는 약간 살짝 낯설더라고요. 제 얼굴 잘 안 쳐다보셨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아까 식당으로 차 타고 들어갈 때는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금방 알아보시?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는데. 못 알아볼 얼굴은 아니고요. 네, 상희님도 딱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금방 알아보긴 했는데 네. 약간 살짝 낯가림을. 그래도 오늘 이재희님께서 저 여기 실리콘밸리 투어 많이 시켜주셨어요. 네. 네. 어디 가셨다 그랬죠? 그 저희 오자마자 일단 그 이쪽 캘리포니아 쪽 명물 커피숍이죠. 필즈 커피를 들려가지고 네. 커피는 상희님이 사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셋업을 제가 와가지고 이 장소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그 애플 원래 구 본사죠. 예전에 본사로 쓰던 거기 매장 가가지고 원 인피니트 룩. 맞아요. 네. 그거 아직도 갖고 있나 보죠, 거기를? 그럼요. 전 판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절대 못 팔죠. 왜냐면 애플이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근데 지금 줄일 또 수는 이제 없죠. 사실 직원들이 전부 다 또 출근 안 한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아깝죠, 공간은.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원 인피니트 룹은 워낙 그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서 네 그걸 어떻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인피니트 룹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거기서 지은 거라서. 네. 저 같은 애플 빠들이 계속 가서 또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거기서 한정판 티셔츠도 샀어요. 네. 그럼 어떻게 써 있는 옛날식인가요, 아니면은? 그 옛날식의 그래픽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네. 최신 스타일의 그 애플이 그 시그니처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옛날에 맥이 헬로 해가지고 헬로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최신식으로 리디자인 돼가지고 이렇게 곡선으로 헬로 써지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샀고요. 옛날에 막 그 자기네들 막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파이렛이다, 해적이다, 약간 그래가지고 썼던 그때. 그 그래픽 하나 있잖아요. 그거 된 티셔츠 하나 사고 그랬어요. 네. 좋더라고요. 저는 내일 필즈 커피에 가서 머그컵 하나 살 생각입니다. 필즈 커피가 사실은 뭐 제가 어디다가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4세대 커피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커피 필즈 커피 광고 홍보비도 안 받았는데 그 커피가 처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 인스턴트 커피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세대, 3세대에서 4세대 혁명까지 왔다고 얘기해가지고 필즈 커피가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차이가 뭐예요? 뭐 처음에는 아라비카를 안 쓴 옛날에 커피, 옛날 쌍카 뭐 이런 기억하세요? 그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아라비카 커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거 나오고 그러다 지금 이제 스페셜티 커피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래서 필즈 커피가 이렇게 그 스페셜티 커피에서 대표적인, 저는 처음에 먹어보고서 이거 커피 맞나 싶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마시러 왔습니다. 사실은 블루 바틀이죠. 바틀. 블루 바틀이라든지 뭐 딱 스페셜 커피의 그쪽 그런 브랜드들이 이쪽 캘리포니아에도 많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다 버클리하고 샌프란시스코 주변에서 뭐 처음에 이제 2세대 커피 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가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커피는 이 지역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필즈도 처음에 나왔을 때 유독
카페인 양이 많고 네. 정말 확실히 사람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네. 그 스타트업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점점 이렇게 좀 이 동네에서 인기가 있어진 건데 우리 이 동네 사람들 다들 카페인 중독자가 많은 거니까요. 맞아요. 뭐 사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커피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가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맞거든요. 커피가 퍼진 시점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점하고. 그래서 왠지 그 사람을 커피를 먹여서라도 일을 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집념의 가물인 건가요? 맞아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일을 계속 억지로 해야만 네. 한다라는 게 휴먼 맞아요. 네이처에 약간은 반대되는 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근데 사실 농업혁명 때는 알코올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알코올 그러니까 힘들게 일을 하고 추운데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힘들게 일어나갈 때 그 도수가 낮은 그 애플 사이다라고 하는 거 2도짜리 술을 계속 퍼마시면서 나갔대.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 퇴근 일터에 뭐 저기 밭에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농업혁명을 끌었던 연료고 그게 이제 산업혁명 아니면 철학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단계에 왔을 때는 이제 카페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각성제는 오히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기계를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사람을 2교대, 3교대 쓰기 위해서 저는 각성제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아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몸을 갈아넣기 위한 각성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상현님이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알코올에 의존했었다면 네. 그 커피로 좀 커피나 차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맞아요. 덜 알딸딸해진 거죠. 그래서 네. 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철학이 또 발전하고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사실 철학은 알딸딸할 때 더 잘하지. 근데 리밋이 있잖아요. 리밋이. 빨리 꺼지지 않나요? 아 근데 네. 그래서 사실 그 주장에 따르면 다음 단계도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약물 중독이 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그런 다음 커피 다음의 거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폴란 같은 사람들은 그 How to Change Your Mind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약물이 뭐 해롭지 않으면서 사람의 생각을 열어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고 요즘에 이제 그쪽으로 또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SNS가 이미 그 약물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SNS는 열어준다. 네, 잘 중독입니다.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뽕을 맞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근데 반대로 버블에 갇히게 해주는 플랫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약물이 안 그러겠어요, 근데. 뭔가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뭔가 또 다른 트랩이 있고. 근데 사실 커피는 커피 중독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에 고착화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제가 커피 중독이라고 해서 특정 정당을 점점 더 확실하게 지지하게 되지도 않고 저는 커피를 사랑하기 때문에 커피를 옹호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종류의 커피. 중독은 다른 형태의 사이드 이펙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뭐 의사 친구에 따르면은 그거를 가장 그 사이드 이펙트가 적은 게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 바이러스처럼 죽지 않고. 예. 그래서 중독이 몸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독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다음번 약이 된다는 거죠. 그 국가가 왜 이렇게 허락한 사람이 유일한 불쌍해지죠? 마약, 그 음악처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나저나 참 저희 셋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전 아직까지도 좀 믿기지 않긴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네. 저희 항상 처음 시작하면은 또 이제 버즈 토픽스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진행 순서는 사실 1부, 2부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는 저희 버즈 토픽스 원래 하던 대로 셋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희 공지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그 인베스터시죠.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김범수 대표님을 모시고 스페셜 토크를 2부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일단 저희 1부 버즈 토픽스 한번 힘차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멘트가 참 좋아요, 항상. 네. 최고 DJ. 네, 그래서 오늘 뭐 간략하게 좀 재미난 이야기가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드릴 게 있는 게 사실 이거는 제가
타이밍상 조금 저희 방송이랑 겹쳤어요. 네. 왜냐면은 테슬라 AI 데이가 현재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아마 끝났나? 그런데 저희 이거 한창 준비하는 시간에 그 친구들이 발표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날짜를 옮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쉽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AI 데이 저희 잠깐 얘기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테슬라 AI 그 당연히 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얼마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졌을까 그 도조라고 하죠. 그 머신러닝 플랫폼이 얼마나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그 라이다도 없애고 그냥 그 카메라 센서에 의지해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걸로 의지해서 운전을 다 하는데 기계가 왜 못하겠느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만으로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 프로세서 성능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그 포인트였는데 오늘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달리다가 UFO가 하이웨이에 추락해도 안 부딪힐 자신이 있다. 막 이런 소리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딴 세상에 계신 분 같아요. 거기서 왜 UFO가 스페이스X에서 뭐가 잘못돼서 떨어지면 UFO가 되겠네요. 그 얘기인가? 저거 unidentified라고 얘기하고 아니 뭐 떨어질 때 조각조각 나서 떨어지면 그걸 뭐 다 100%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내부자적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인가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진짜 재미난 거는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제일 사람들이 지금 뭐 트위터를 잠깐 봤는데 열광 중인 게 그 테슬라 봇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그 프로토타입도 보여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프로토타입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 그래픽이랑 뭐 어떻게 할 거다 정도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풀 발표를 보지 않고 그냥 기사로만 지금 현재 접한 상태라 저희랑 시간이 겹쳐서 그런데 그 휴머노이드가 나왔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걸어다니는 로봇인 거죠? 말하자면 사람처럼. 맞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큰 발표가 나오는데 사실 어제 나온 뉴스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실 하이어가 엄청났을 텐데 그걸 그렇게 완벽하게 숨기고서 그게 가능했나 보죠. 소문 다 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막 그런 거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건 저도 봤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도 그게 컨펌이 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나올까 막 그런 뭐 추측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뭐 하드웨어, 그러니까 테슬라한테는 하드웨어도 있고 하드웨어 부문도 있고 또 AI도 있기 때문에 사실 눈치 안 채게 하이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건데 맞아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다 하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을 발표했다는 게 참 신기한 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능적인 거를 구현하기에 있어서 사람의 몸의 형태가 과연 그 좋은 형태일까라는 의문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특히 근데 레딧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자연의 생태계에서 사람이 그 맨몸 승부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뭐 많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굳이 사람 형태를 되게 추구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레딧 유저로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환경이 인간 체형에 맞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결국 휴머노이드여야지 쉽게 적응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발이 5개가 6개가 있다. 그러면은 지하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은 데서 이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사는 환경의 의자니 모든 게 다 그 두 발 가진 동물에 살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어려워도 휴머노이드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랑 로봇이 섞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가정이 이미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저는 상희님 말씀하신 특정 기능을 위한 로봇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베어 로보틱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서빙 로봇 같으면 지하철을 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 기능에 가장 최적화된 걸 만드는 게 더 쉽고 더 싸고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휴머노이드를 만들었다는 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죠. 뉴럴링크랑 붙이려고 아바타 본체를 만든 게 아닐까요? 본체가 아니라 아바타가 로봇이고 뉴럴링크로 제가 그 로봇을 컨트롤하면 되는 건가요?
그쵸. 아. 그러니까 저의 아바타가 될 몸뚱이를 만든 거죠. 왠지 안 친하고 싶다. 아니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원래 AI 로봇이 인간을 인류를 위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발언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만들어서 소개한다는 거 네, 자체가. 성격이 누가 나한테 이걸 끼칠 것 같으면 당하기 전에 내가 한다 약간 이런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네. 일론 머스크의 아미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스타. 그리고 스톰트루퍼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네. 다른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테슬라 보시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네. 예. 그럼 테슬라가 사실 주가를 올리려 그러나? 이걸 만들면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저는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을 한 건가요? 아니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는 그 밈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밈 주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는 한편으로는 주식 방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20% 정도 합니다. 확실히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마케팅, 약간 이런 쪽의 천재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실 광고 비용을 전혀 쓰지 않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웨비나에 챗 올려주시는 걸 상희님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여기 이 스텝으로 오늘 수고해주시는 심플스텝스 김도현 대표님께서 계속 릴레이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챗 많이 올려주세요. 그 애슐리 로님께서 로봇의 기능 중에 인간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면 아무래도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가 낯설지 않고 친근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네. 멘션해 주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인터페이스 문제. 근데 그게 딱 그 언캐니 밸리의 정의잖아요. 네. 얼마만큼 사람에 근접하는 거는 기특한데라고 네. 생각하지만 네. 너무 약간 사람 같지 않은 부분이 약간만 남아 있을 때가 제일 기분 나쁘다고.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 familiarity라고 해서 친숙함이 있고 없고는 사람들이 뭔가 처음 접하는 뭔가 피처라든지 혹은 프로덕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접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생소한 거는 사람들이 바로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친근한 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괴리감이 줄어들므로써 다가가기에 좀 더 용이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 이렇게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오픈앱 마켓스 액트라는 게 프로포절로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상원에서 발의를 했다는 거지 이제 법이 된 건 아직 아닌데 상원에서 발의를 하는 게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법안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안티트러스트 커미티의 체어가 사인오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꽤 무게감이 있는 프로포절이 나왔는데 이 프로포절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전에 길게 얘기했던 에픽 게임즈랑 애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거의 모든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다른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다운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없애라. 네.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인앱 퍼처스 할 수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거 광고도 안 된다. 네. 그것도 없애라. 뭐 실제로 제가 어떤 앱을 새로 만들었을 때 앱스토어를 전혀 통하지 않고 또 팔 수 있어야 되고 또 네. 사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저희가 쟁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정말 다 들어가 있고요. 너무 당연히 이제 반박의 논리가 나왔는데 Chamber of Progress였나? 구글이랑 이제 애플이랑 펀딩을 많이 했고 페이스북이랑 아마존이랑 트위터도 어느 정도 펀딩을 한 이제 로비하는 기관인 거죠. 네. 그 기관에서 성명을 내면서 이렇게 앱스토어에 락인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세큐리티를 위해 좋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사용자에게 절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성명이 바로 나왔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거기 이제 애플이랑 에픽게임즈 법정 공방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미 그렇게 앱을 다 앱스토어 밖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맥이 있는데 네. 왜 아이폰, 아이패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쵸. 했을 때 네. 애플 시큐리티 헤드가 나와서 그래서 맥이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거기로 넘어오는 흐름인가 네.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닌데 지금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는 앱이라고 해서 사실 100% 안전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security and privacy만 가지고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법안 안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사용자에게 나쁜 앱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면 에비던스가 네. 있으면 OS는 어차피 얘네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네. OS 차원에서 그걸 없앨 수 있는 권한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법안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security and privacy만 가지고 과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논리일지는 사실 잘 네.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그냥 맥에서는 맥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근데 뭐 그때 얘기한 그 뭐랄까 논리 중에 하나가 맥보다 모바일일 경우에 빼앗길 그 개인 정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였잖아요. 위치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가져갈 수 있는 모바일인 경우는 맥보다 더 그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큰 설득력은 그때 없었어요. 어차피 가져갈 거는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사실 위치 정보는 훔쳐가고 나면 훔쳐간 사람의 위치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 백업 이런 거 켜놓은 경우에 이렇게 누가 훔쳐갔는데 아이클라우드 스트림에 그 범죄자가 자기 사진 찍은 거 다 올라와가지고 딱 걸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정보가 맞아요. 네, 과연 꼭 그렇게 문제인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법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뭐 완벽하게 뭐 어느 프로세스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발의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큰 변화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헤게모니 싸움이니까 결국에는. 네, 완전 이것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FTC가 이 떡밥을 잘 끌고 네. 갈 텐데 저는 시기가 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나온 게 에픽 게임즈랑 애플 그 코트 히어링 끝나고 네. 그 판사가 판결문을 아마 8월 중에 낼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 예상한 맞아요. 예. 그 전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판결문이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는 프레셔를 주는 거죠. 가이드를 저는 이 이런 식으로. 시기가 너무 좋은 거죠. 에픽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에픽 게임즈가 이 시기에 나오게 하려고 돈을 썼다고 해도 저는 1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에픽도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친구들은 다 에픽 게임즈가 그런 법안을 그렇게 쌍수를 들어 환영할 입장은 아니지 않아? 물론 저는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적어도 지금 법정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에픽 게임즈가 좀 더 애플을 공격했던 포인트들이 좀 더 이렇게 무게가 실리는 그런 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확실히 이런 싸움을 보면은 더 많이 가진 쪽이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잃을 것도 많은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애플이 그 맥의 안정성에 대해서 제살 깎아먹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거를 방어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사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그렇게까지 큰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애플은 다른 데서 들어오는 수익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맥도 이미 약간 앱스토어에서 어프로브 받은 것만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큐리티 그런 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애플 전체의 시큐리티를 다루는 노선을 방어하는 것이지 특별히 자기 제사를 깎아가면서까지 이 논리를 지지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부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부터 나온 macOS는 앱스토어에서 어프로벌을 받지 않은 앱을 깔고 싶으면 거의 어드민급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애플은 그 길로 가고 있어서 저는 그게 제사를 깎아먹는 짓인지 오히려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좀 더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말인지 과거의 나를 비난해서 미래의 나를 옹호하는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그런 포인트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앱스토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애플의 주장은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뭐 투자를 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뭐 어쩌고 말을 했지만 회수는 다 했죠, 사실. 네, 하부도 남았고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유지 말고는 사실상 거의 뭐 그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그 스타로 치면은 미네랄이 들어올 네. 수 있는데 우리 네. 이거 왜 미네랄을 막는 거야? 약간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예전에 카라스이셔 그 팟캐스트에 팀 쿡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당연히 질문을 했죠. 근데 그 방어하는 내용이 정말 정말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는 그 커미션의 양은 항상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 절대로 올라간 적이 없다. 그래서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여서 와, 저 정도의 워딩은 정말 변호사가 써주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따 2부에 그 얘기 좀 나올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한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아까 그 이재인님이랑 차에서 오면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네. 영어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며 잘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네, 맞아요. 네.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사실 이거 어저께 제가 접한 그 사실 이 내용이 프로토콜에서 본 내용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혹시 그 프로토콜 뉴스레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뉴스레터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입니다. 뭐 여러 개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랄까 가장 신선하고 가장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프로토콜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산업 스파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뭐 산업 스파이, 특히 실리콘밸리 산업 스파이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좀 흥미로웠어요. 일단 FBI 에이전트가 스페셜 에이전트가 이 얘기를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과거에는 산업 스파이, 우리가 생각해 스파이라고 하는 아주 그 007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따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침투해 가지고 정보를 빼낸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계 산업 스파이는 이제 역시 이제 훈련을 받거나 해서 침투하거나 아니면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이득을 노려가지고서 정보를 팔거나 해가지고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이 이제 산업 스파이였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산업 스파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협박에 의해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는 산업 스파이가 지금 가장 위험한 산업 스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로 하나가 들었는데 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나라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들한테 사람들이 포섭을 당해 가지고 정보를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큰 회사까지 다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체주의 국가에 있는 국민, 전체주의 국가의 국민, 뭐 여기서는 러시아인, 중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국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국가에 살거나 그 정부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요 네 개 부류에 있는 사람이 당신 회사에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그러면 HR 부서에서 스파이를 잡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FBI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낼 생각을 하는 거는 옛날식의 그 스파이 얘기고, 이 사람들이 사실 협박을 당해서 뜯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 왜 피싱, 그 지금 뭐 미국 회사에서는 피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 이메일 열거나 하는 것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당신 국가에서 어떤 식의 협박이 올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는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되게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어느 스타트업이나 전체 테크업계에서 어디가 가장 위험하냐고 얘기했더니 세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가 퀀텀 컴퓨팅이고 또 하나가 바이오테크 그리고 그린테크.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 있는 데서는 거기 있는 스타트업들은 특히 이제 그 보안에 약한 스타트업들은 지금 가장 큰 타겟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요즘 그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교육 사실 계속 막 하라고, 예. 예. 그러니까 저한테 하라고가 아니라 그 받으라고 네. 코스를 수강하라고 계속 푸시도 많이도 직원들에게 하는 네.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많은 회사들이 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뭐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네. 바이오, 뭐 그린테크 이쪽은 지금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먹거리라고 계속 여기저기서 막 그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은 스트래티직 그 무기로 쓰려고도까지 막 이렇게 많이들 작업하고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 확실히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포인트를 좀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저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가족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맞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중국계 직원이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중국계 직원이었는데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하겠다고 위협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FBI에서 발표한 사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 받는다고 실제 해결될 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정보를 뭐 IP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죠 이런 거면은.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완벽하게 막는다거나 완벽하게 잡아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위험도를 낮춰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정보를 빼내는 비용을 높이라는 거예요. 쉽게 또 빼내지 못하게 하면은 타겟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쉽게 빼낼 수 없게 비용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라. 이거는 근데 정말 그건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보안에서는 그게 되게 네, 보안에서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까 추구해야 될 가치인 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정보의 가치랑 이 정보를 뚫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치가 있을 때 이쪽이 같거나 크기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비밀 문서를 보냈는데 네. 이게 한 달 뒤에는 공개될 거다. 네. 그러면 상관이 없는 한 달 뒤에는 깨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안이라는 건 항상 raising the bar high enough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들이 이 정보의 가치보다 높기만 하면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 퀀텀 컴퓨팅 같은 거에 왜 매달리는지 너무 알겠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에게 아무리 보안에 관한 교육을 시켜도 집에 제가 그 중국 엔지니어라면 어머니의 투석을 걸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무슨 교육을 받아도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교육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약간 음압병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모든 구멍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압력만 음압이 되면은 밖으로 나가진 않는다는 식으로 그런 개념인. 결국에는 그 threshold 싸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높여서 네. 결국엔 모든 게 ROI잖아요. 그러니까 리턴이 인베스먼트보다 계속 작은데 굳이 맞아요.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랜섬웨어랑 피싱이랑 이런 게 안 없어지는 게 공격을 하는데 드는 코스트에 비해서 리턴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서비스잖아요. 네. 랜섬웨어 as a as a 서비스 나와 service. 있고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피싱 키트는 500불 내면 애프터 서비스도 해줘요. 아니 근데 요새는 그 진짜 낚시 키트도 그 500불이면 근데 그런 진짜 해킹 툴도 500불이면 된다고요? 와. 네. 사실 그냥 소프트웨어만 사는 건 50불이면 살 수 있는데 네. 커스터머 서비스가 붙으면 500불이래요. 그건 이게 협박하고 뜯어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피싱 돌릴 때 서버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 컨피그레이션 하다 잘 안 되면 커스터머 서비스 연락하면 도와준대요. 캐파랑 이런 걸 늘려주는 거군요. 하다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보통 이제 컴퓨터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만 피싱을 하는 단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아 근데 참 저는 이재인님 덕에 그쪽으로 정말 매번 맞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그쵸. 네. 예, 너무 좋아요. 너무 모르던 부분이 그- 그냥 이제는 계속 인도에서 들으시면 이제 뭐 점점 파라노이아에 빠지게 돼요. 제가 보안 수업하면 한 2달 들어가면 학생들이 전부 다 저한테 아 나 진짜 이제 너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아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벅스 이런 공개적인 와이파이에서 이렇게 뭐 뱅킹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러고 네. 이런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인님은 모든 사람이 이재인님처럼 살게 만드는. 아니요, 근데 정작 저는 합니다. 그래. 사실 뱅킹은 안 해요. 뱅킹까지는 안 해요. 아. 이메일 정도는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걸리면은 참 딜레마에 그렇죠. 빠질 것 굉장히 같아요. 예, 가장 딜레마에. 가장 더러운 방법이죠. 예. 정말 더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이런 클리어런스 체크할 때 가족 관계 완전 엄청 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전에 OPM 털렸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직원 스컬 클리어런스를 지원했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만 팔린 게 아니라 그 직원의 클리어런스는 그 직원의 지인들과 가족관계 그런 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털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싹 털어갔어요. 네. 뭐 정치인들 미국에서 정치인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 베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바람을 폈거나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협박당할 요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박을 당할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번 주도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실리콘밸리에 모이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이번에 모이는 김에 어떻게 보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꾸려볼 수 있을까.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2부에는 지금 곧 시작될 2부에는 저희가 아까도 잠깐 광고를 드렸지만 저희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시죠. 중간에 광고 같은 거 없고 금방 넘어가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금방 넘어갑니다. 이거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금방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티넨스링크 인베스트먼트 김범수님을 저희 한 1분 정도만 세팅을 하고 이제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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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잠시 오디오를 한 1분 정도만 내리고 세팅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초로 그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또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영광스럽게도 저희 방송의 최초 게스트로 와주신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김범수 대표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랜스링크 김범수입니다. 유튜브로 요즘에 굉장히 또 데모데이의 김범수님. 저도 듣보잡이고 유튜브 채널도 지금 듣보잡 채널입니다. 이제. 그럼 원래 유튜버로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 아닙니다. 데모데이 구독해 주세요. 근데 요즘 데모데이 아는 분들은 다 아세요. 맞아요. 네. 아는 워낙 분들은 이름값이 있는 분이 유튜브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약간 워낙 반칙이긴 한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맞아요. 내용이 좀 진지한 내용이 많잖아요, 제 채널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막 재밌게 계속 볼 수 있는 영상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요새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 젠지나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텐츠들을 필요로 하는. 제가 예전에 잠깐 뭐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널 위한 문화예술 같은 채널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채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떠들고 노는 거는 또 그거대로 수요가 있는데 이제 전부 다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본 것들 중에 제가 뭐 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뭐랄까 공감대 같은 게 이제 공감이 형성되는 게 그 어느 정도로 영어를 하면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좀 오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도 이제 그건 이제 제가 혼자 찍은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 데모데이 채널에서 올리는 영상들은 제가 주로 이제 카메라 앞에서 혼자 찍는 건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이렇게 좀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초대 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대담 형태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면서 또 영상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때 모임 이름은 이제 밸리 직구라고 해가지고 저 갔었어요. 밸리에 있는 그때 제가 저 이재인님 처음 인사드렸어요.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이 그
이 지금 GFT 벤처스의 음재훈 대표님, 알토스 벤처스의 한킴 대표님,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님, 눔 정세주 대표님 와. 다 이런 분들이 다 왔다 가셨거든요. 별들이. 그러니까. 예. 그 저 빼곤 다 큰 돈들을 버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유명한 창업자분들 그분들도 다 나름 토종 한국인으로 미국에 오셔서 이제 거기까지 그쵸. 다 이제 한킴 대표님은 좀 어려서 이제 예. 이민을 오신 케이스고요. 이제 웨스트포인트 나오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한두 에피소드씩 그 초대 손님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채널이 뭐 뷰가 되게 미흡한 뷰지만 보면은 그것들은 상당히 뷰수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내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게 참 이 미국 시장에 와서 뭔가를 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제일 맨 처음 걱정하는 게 일단 영어잖아요. 이거 그쵸, 내가 이게 맞아요. 가서 될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죠, 사실. 뭐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뭐 저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아서 전혀 그거 아니고요. 저는 영어를 잘한다기보다 제가 발음은 상당히 네이티브에 가깝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유전적으로 이렇게 네. 그 말을 좀 소리를 흉내를 잘 내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되는 것 같고 사실 표현력에 있어서는 제가 한국어로 할 때 어떤 그 굉장히 중층적인 네. 이제 좀 구조가 복잡한 문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게 10이면은 영어로는 이제 한 5, 6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 주변에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바이링구얼 하지만 네. 진짜 바이링구얼 한 사람은 사실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갑자기 그냥 회로가 네. 병렬 회로가 있어서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이게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말하는 사람은 네. 진짜 극소수거든요. 예. 그래도 그런 분들은 제가 보면은 대부분 다 뭐랄까 좀 어렸을 때 그 영어를 말하는 많이 환경에 예, 노출돼 왔다 갔다 있는 하신 분들, 분들이 예, 예를 들면 뭐 맞아요. 아버님이 뭐 이 외교관이시거나. 하셔서 외교관 뭐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축복 어려서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살러 온 게 33살에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치고는 잘한다 이렇게 미국 애들이 좀 가상하게 봐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제가 그 한국에 가서도 그 스타트업 해가지고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도 저 몇 번을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한국적인 현실 같은데 제가 공대생이라서 영어는 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계신 분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들 다 공대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대생들 영어 다 잘하는데 왜 그러지? 근데 본인들이 잘하면서 나는 인문계생이 아니라서 영어 공부는 포기하고 자랐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김범수 대표님 같은 분들이 뭔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그런 식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영어로 일을 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18년째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나 예. 그 관점에서 제가 좀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는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어느 임계치는 있어요. 사실 영어가 그 수준도 안 되면 여기 와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의 영어는 그 영어보다는 저는 일 쪽의 영어에 프로피션트해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그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되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미팅에 들어가 있는 거랑 네. 영어는 내가 사실 한 절반 정도 네이티브의 수준인데 그 내용은 내가 어느 정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랑은 네. 저는 보면은 후자가 훨씬 더 그 미팅에서 참여하기가 좋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받아들일 때도 훨씬 그 이쪽이 영어는 좀 어눌 하더라도 쟤는 뭔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서브스텐스 내가 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끼어들고 싶은 게 네. 지금 유튜버이신 김범수님 말고는 우리 셋은 전부 다 범수님 보느라 아무도 카메라는 안 보고 우리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의논했거든요. 우리 범수님 반 보고
말고 카메라 반 보자. 네, 딱 범수님 얘기 시작하시자마자 범수님만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 카메라 가끔씩 봐주시고 두 분은 제가 어떻게 눈치를 주고 싶은데 저쪽만 보느라 눈치를 줄 네. 틈도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저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눈을 가끔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네.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예를 들면 저는 미국에 올 때도 영어를 아주 못하진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못했어요. 제가 18년 전에 2003년에 처음 왔을 때는. 근데 지금이 뭐 그때보다 뭐 2배, 3배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10% 20% 잘하게 됐겠죠. 그때보다는. 근데 그때는 그때 이제 제가 올 때 KTB라는 한국 벤처캐피탈에 여기 미국 지사에 투자를 하러 왔는데 투자한 회사에 보드 미팅에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내가 진짜 말 한 번 할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막 맞아요. 얘기는 샥샥샥 지나가고 준비 다 그렇죠. 하고 나면 그 주제가 딴 주제로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막 그 미국 그 투자자들이랑 이렇게 그 창업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막 끊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18년 전에는 그때는 제가 그 내용을 그 야. 게임의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어려운 게 말 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괜히 말 끊었다가 봉변당할 일이 있을 수도 문화적으로 욕을 있고, 먹죠. 네. 그렇죠. 말을 끊으면. 저 뭐야? 약간 이런 네,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사실 많이 공감이 되는 게 말 안 끊으면 영원히 침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 맨날 끊기는데 영어로 미팅할 때도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제가 주로 투자를 하니까 굉장히 젊은 창업자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 진짜 좀 에러건트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미팅의 다이내믹스를 조금 저도 존중받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피치를 안 끊고 듣고만 있으면 네.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에이시안에 대한 좀 스테레오타입인 거예요. 그냥 그쵸. 에이시안은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하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만 하고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따로 와서 물어보고 뭐 이런 거라 네. 저는 사실은 이 다이내믹스를 좀 제 쪽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끊을 때도 있어요. 아, 창업자가 맞아요. 이렇게 할 때. 아니, 그리고 그거를 안 하면은 네. 넌 왜 참여를 안 해라고 맞아요. 오히려 예. 네. 쟤는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거를 끊고 그럴 수 있으려면 그 내용 우리 업무의 내용을 잘 알면 영어를 그렇게 네이티브 수준으로 못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는 얼굴이 저는 좀 두꺼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얼굴이 두껍다라는 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영어가 틀릴까봐 주눅 들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네. 했다가 쪽팔림을 당할 맞아요. 이제 쪽팔림 괜찮은가 이 용어 네. 그 했다가 창피할 그 부끄러움보다 더 커야 돼요. 맞아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지금 이 맞아요. 영어가 뭐라고 예, 명언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못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예. 못 참아야 돼. 예. 그걸 계속 참기 시작하면 영원히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두껍다라는 게 좀 그런 쪽. 그러니까 내가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싫어하는 마음이 약간 창피를 당할 그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야 된다. 예. 예, 그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제가 2003년에 올 때 그 영어를 그래도 꽤 하는 상태에서 왔는데 저도 공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아까 공대생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8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80년대 끝쪽입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전기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복학하면서 이제 그때는 4학년 때 다 취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엔 그땐 토익이라는 시험을 봤잖아요. 네. 그걸 제가 첫 시험을 봐서 그때 910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대생 토익 910점은 거의 unprecedented인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그 전까지 뭘 하셨나요? 아니 군대에서 제가 현역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복무하다가 말년 휴가를 나와서 그냥 토익을 봤거든요. 어떤 언어 군대에 천재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천재?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범수님 한국 말씀 이렇게 잘하실 때는 네. 영어도 잘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되게 이게 운이 좋았다거나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영어를 한국식으로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저희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도 네.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냥 그때는 저는 과외 금지 세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그쵸. 지금 80년대 중국처럼 그랬죠. 사교육을 다 불법을 만들어 놨을 때여가지고 그때는 저는 그냥 저희 집에서 형이 이제 동생을 가르쳐라. 근데 그냥 네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다 동생이 외우도록 하면 그때 돈으로 형한테 30만 원을 줬어요. 이게 진짜 80년대 그 중반인데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네. 형이 막 저를 붙잡고 방학 내내 고액과외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집안 아니 집안이니까 이건 불법은 아닌 거죠. 네. 인사이드 트레이딩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외웠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어 동사 뭐 이런 문장의 형식 이런 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냥 시험을 보면 어쨌든 다 90몇 점을 받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게 이 그때는 성문 기초 영어라고 우리 왜 그 초록색 그 네, 표지에 있습니다. 이 성문 시리즈를 저는 한 번도 1단원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제가 미국에 올 때 그 좀 벌벌한 잉글리시가 강한 상태에서 왔는데 그거는 제가 제 중학교 때부터 제 동네에 좀 어려서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한국에 와서도 미국 스포츠를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린 마음에 이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럼 쟤네 팔로우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케이블이 없었으니까 AFKN에서 그 미국 AFKN. 스포츠를 이렇게 네. 요즘에 AFN이라고 바뀌었습니다. AFN으로 바뀌었네요. 그 당시에 AFKN이었는데 그래서 AFKN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제가 또 그 영어를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스포츠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대충 경기 상황이 저러니까 뭐 이런 얘기겠지 짐작을 하는데 그거를 2년 3년 하면 어차피 스포츠 중계가 비슷한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저절로 컨텍스트에서 저 단어는 이런 뜻인가 보구나.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이 말하는 영어가 좀 근데 들었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언어 천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거를 2년 3년 동안 계속 봐도 모르는 말을 계속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인풋 문제라고 인풋 양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인풋, 저도 비슷한 전 카투사였는데 카투사 안에서 이제 고참 중에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냥 원톱이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똑같은 다른 카투사가 똑같았는데 이 사람 하나 다른 게 이 사람이 그 페이퍼백을 맨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방에 가면은 병장 방에 가면 그게 이제 페이퍼백을 20권 넘게 이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인풋이 많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나오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저도 얘기를 하면은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이제 알던 단어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요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 일에서 필요한 영어 있죠. 그런 프로피션시에서 필요한 영어랑 그걸 확실하게 잘하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영어 막 in generally 막 모든 분야의 무슨 토픽이든 다 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에 관해서 일에 필요한 단어, 뭐 문장, 대화 패턴 이런 게 습득이 되니까 일할 때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상인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로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 대목은 교수랑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파트너랑 얘기하는 건 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 비결 같은 게 있으셨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 부하 직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일을 할 때 야단도 쳐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넘으셨어요? 본인이 받았던 부하 직원으로서 받았던 걸 이렇게 어떻게든 비슷하게 흉내내게 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했나? 비슷한데요. 좀 반대의 경우인데 제가 받았던 것 중에 싫었던 거를 안 하는 걸 그쵸. 위주로 그건 뭐 당연히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일 싫은 게 앰비규어티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좀 막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눈치로 알아듣게 저는 만드는. 한국말로도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잘 좀 하라고 잘 좀 하지 못해라고 하는 거 제일 싫어요. 아니 꼴이나 미션을 주고 그 트랜스페런트하게 이게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던가 약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대충 막 그냥 분위기만 잡고 결론은 안 나고 크리틱만 하고 솔루션은 얘기 안 하고 약간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저 왜 남녀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나면
나한테 좀 잘해 이러는 거 있잖아요. 어쩌라고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건 한국말이나 영어나 다 마찬가지로 저는 앰비게일에는 지시할 때 당연히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걸 발견했는데 한국 사람들 아마 김문수 대표님도 아마 한국 회사랑 이렇게 만나셨을 때 그런 미팅이 있었는데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느 미팅에 갔는데 저는 시작한 지 뭐 처음에 그냥 치챗 한다면 5분 후에 얘기를 시작을 했더니 같이 간 이제 친구가 아니 왜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를 시작을 하냐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분에서 40분 동안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 원하는 거를 딱 내야 되는데 그 원하는 걸 딱 얘기를 해보니까 그건 너무 미국식이고 그걸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쪽이랑 일을 하면은 근데 그런 게 꼭 BH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응. 청와대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다 BH 아는데 꼭 BH가 오실 BH에서 뭐 어떤 분 그러면 그분 성함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근데 그건 있어요.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네. 언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 그게 하이 컨텍스트 문화인지 아니면 로우 컨텍스트 문화인지 오히려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언어의 차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아까 상현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의 데피니션이 발음이 좋다 내지는 뭐 문장을 멋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장은 사실 좀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 이상으로 그 제가 일하는 그 영역에서 쓰이는 표현을 잘 안다 도메인에 빠삭하다 맞아요. 그게 사실은 범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더 출발점이고 더 중요한데 그 도메인 날리지를 알아서 그 도메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단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상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과 문화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내가 판을 짤 수 있고 내가 판을 짜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여야 하고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는 한국말로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범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시니까 영어도 잘하신다라고 하는 게 진짜 저는 어느 나라 말이든 하나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는 날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사실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여기도 그런 애들 많지만 부모가 영어를 하지 않는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처음에 잘하면 영어를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학교에 딱 떨어지면 영어를 못하니까 네. 우리 얘네들한테 무조건 영어를 시키자 이런 그런 약간 사조라고 할까 그런 네. 게 굉장히 오래 있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의 사고 발달이 늦어지더라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 사실은 집에서는 너네 모국어 쓰고 네. 사고 발달 당연히 계속 시키고 오히려 학교에서 그걸 이렇게 좀 더 보충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중언어에 대한 연구도 모든 다중언어자들이 모든 도메인을 다 똑같이 잘하진 않아요. 네. 사실은 제가 도메인 날리지를 습득하는 거가 1번이고 네. 그 다음은 솔직히 저는 이제는 발음이나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잉글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항상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재희님도 뭐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대표님에게 되게 궁금한 게 네네. 그 여기 실리콘밸리가 미국에 있지만 미국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렇죠. 그런 회사랑 이런 창업자들이라든지 파트너들을 상대하실 텐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재미난 점이라든지 흥미로운 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진짜 사실은 되게 에이션 프렌들리한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 맞아요. 서부 쪽에 이제 테크 인더스트리는 또 네. 워낙 이제 아시아에서 온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되게 외국인이 와서 일하기는 거의 이렇게 편한 그 맞아요.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영어를 못 하는데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성공한 분들이 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줌 만드신 저 분들 얘기하려고 사실 했어요. 이렇게 줌 영어를 대표님. 그렇게 잘 못,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으신 거지.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시는지 제가 뭐 긴 대화를 그분이랑 해볼 기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얘기가 셀 수도 있고 제가 경험담 하나 말씀드려요. 저는 어쨌든 이 동네는
누구든지 제가 그런 영상 비슷한 거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누구든지 빌리어네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네. 여기는 이렇게 누구 부모한테 뭘 받아서 몇 천억을 번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자기가 무에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사이트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언어가 좀 부족하든 뭐가 문제든 간에 가능하면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저는 저 사람은 그 빌리어나 서로를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저런 뭐, 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조금 뭐 이렇게 말도 못하고 뭐 네. 저런 애가 왜 여기 와서 일하고 있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일단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1,000억 벌고 이러는 거를 좀 많이 보는 동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저는 내가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중요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인사이트가 있고 뭔가 결국 그것도 이제 기브앤테이크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들었을 때 저건 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얘기인데 네. 쟤 좀 똑똑하네 약간 이거를 주려면 그러니까 그건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업무의 실력이잖아요. 실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온 VC니까 여기에 있는 미국 VC랑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그쪽이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 트렌드 뭐 이런 거 그쪽에다 누구 알아 이런 걸 하려면 그거는 제가 착착 나와주질 않으면 사실 그럼 그 사람은 뭐 저한테 이거 내가 뭐 미국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이 판에 끼어달라고 갔을 때는 나도 뭔가는 네.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뭔가 갖고 가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거기 뭐 내놓을 판돈이 없는데 그냥 거기 가서 나 좀 끼워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 뭐야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기도 의외로 그 이너서클 간에 꽤 배타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약간 고개를 이 절레절레. 동네 게임의 룰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그러면 돈이 있어도 안 끼워줘요. 네. 좀 그게 의외의 그런 그 폐쇄적인 부분이 여기도 좀 있습니다. 미국에 뭐 학연 이런 거 없어서 평등하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이너서클의 배타성을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지 여기야말로 정말 지연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저는 그래도 한국의 그 학연 그거랑은 저는 조금 여기서 그거는 네. 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진짜 뭐 네트워크 이런 거 없이 정말 본인의 실력만으로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창업이나 스타트업이랑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그 백남준 그 씨가 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공하고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려면은 네. 파티를 가라. 네. 사람들을 만나고 그 네. 안에 이너서클에 들어가야지 결국에는 타 갤러리도 유명한 라이터도 다 내 작품을 알아야지 써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네. 뭘 가지고 이런 좀 네,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뭐 제가 그 미술사 공부할 때도 나왔던 게 항상 스쿨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파가 생기는데 그 스쿨이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항상 술집에서 생긴다고 얘기를. 항상 결국 어느 술집이 예. 그놈의 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디로 집으로 가나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술을 취하진 않지만 사실은 오늘 모처럼 실리콘밸리에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좀 한국적인 안주를 드실 수 있는 이런 데 갈까 했더니 술 하나도 못 드시는 분들이라고. 안주만 먹으면 되죠. 네.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안주만 그건 사실이네요.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한국이 그러니까 저는 그 문화적 차이가 제가 이거는 사실 VC로 일할 때 모르다가 제가 2008년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한국인 직원이 처음에 2년 동안 없었어요. 저 빼고는 다 미국인들. 저는 사실은 제 영어가 제가 어떤 절박함을 느끼고 한 번 더 도약한 거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업자 대표고 이렇게 미국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하는데 이게 일 얘기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사석에서는 이게 거기서가 힘들어지는. 그게 훨씬 지금도 저는 사실 애들 학부형들이랑 대화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석에서 얘기될 컨텐츠에 대한 거를 제가 걔네 한 10배 인풋을 나한테 넣어야 네. 비스스름한 페이스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힘든 게 그로서리에서 그 캐셔가 말 걸기 시작하잖아요. 농담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예? 더 무서운 거 있어요. 뭔가 우버에서 우버 드라이버가 말 시킬 때 오버 드라이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 옵션 그거 안 있잖아요. 하려고 그 사일런트 I don't prefer 그거 있어 맞아. 그거 나중에 생겼잖아요. 맞아 옛날엔 그랬죠. 근데 한국 제가 택시 아저씨가 더 심하지 않아요? 갑자기 정치 그냥 옛날 전통적인 미국 택시를 타면은요. 네. 정말
택시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한번 예전에 살던 곳에서 SFO까지 한 50분 정도를 그 자동차 탔는데 택시를 탔는데 정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말을 하는데 제가 끼어들 수 있는 그 소재도 아닌데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한국 택시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듣고만 있게 해주면 저는 오히려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면 못 알아들어도 힘들지가 않잖아요. 제가 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스를 탔는데 제 맞은편에 이렇게 SF 거기는 마주 볼 수 있거든요. 마주 보는 승객이 말을 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메이카 쪽 액센트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액센트고 뭐고 아무것도 모를 텐데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진짜 머리에서 김이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제가 옛날에 뉴욕 살 때 JFK에서 이제 맨하탄까지 막히면 한 1시간 반 넘게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엄청 한국에서 왔었을 거예요 그날이 아마. 근데 엄청 피곤하잖아요. 14시간 반씩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1시간 반을 타고 가야 되니까 제발 말 시키지 말아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을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여자친구 현재 와이프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말을 끊으려고. 전화는 네, 전화 끊자마자 또 말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전화 다시 걸어달라고 문자를 보내시죠. 근데 저는 까칠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말 걸면은 나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조용히 가자고 그러거든요. 이러셔야 되는 건데. 아니, 상현님도 까칠하시지 않나?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이어폰을 끼죠. 그래서 네, 그냥 그 말은 참아 못하고 그냥 이어폰을 끼고 사실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근데 이어폰 끼면 멈추나요? 네? 안 멈추신 분들 많아요. 네, 안 멈추는 많아요. 귀에서 막 피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쭉 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이 사람이 나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한 거 하지 않는 제가 싫어가지고 저도 나한테 싫은 얘기하는 거 싫거든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런 발상이 미국적이라는 말씀 듣지 않으시나요? 미국적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내놓고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거에 저쪽이 불쾌한데 그거는 사실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거잖아요. 사실 손님한테 대화 상대가 아닌데 택시 손님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른 비슷한 뭐 연관된 얘기긴 하지만 경쟁이 중요한 게 그 택시 기사들의 마인드가 우버가 등장하고 많이 바뀐 것도 있다고 그래요. 옐로캡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나름 교육도 있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다 보니까 이 브랜드 밸류가 점점 옐로캡 같은 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사람들 뭐 말 거는 것부터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저는 그게 한국에서 이제 타다가 이제 서비스가 종료됐죠. 타다가 그래서 이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택시를 굉장히 장거리 택시를 많이 타곤 했었는데 그때 발견한 사실이 나이 드신 운전자분일수록 그 과속을 많이 하시고요. 한 30대 굉장히 찾기 힘든데 30대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말 안 거시고 항상 그 거의 그 제한 속도로 달리세요. 그래서 저는 딱 타는 순간에 오늘은 총알 택시구나 오늘은 아니구나를 그냥 그 운전자분 그 연세만 저 보고 그거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택시 문을 딱 여는 순간 거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왕골 그 매트 깔려 매트. 있으면 그냥 맞아요. 그날은 아웃인 거. 아니요, 아니요. 시트에. 시트에. 대나무 매트 좌석에. 근데 저만 그래요? 그거 앉으면 이렇게 앞으로 막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나요? 그거 너무 그걸 불편한데. 왜 타는지 모르겠어. 그걸 왜 까는 거지? 막 탈 때마다 쭉 이거 이제 계속 불편하게 막. 누우려 그러는. 역시 한국은 지하철이죠. 네. 얘기가 너무 샜는데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영어로 돌아가서. 네, 저 저희 사실 실리콘밸리 특집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실리콘밸리 맞아. 이야기 위주로 해야 될 것 특집이 같아요. 아니야, 한국 택시 오늘.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아니요, 근데 원래 얘기를 돌아가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했는데 예. 그래서 누가 실리콘밸리에 오고 싶다. 근데 네. 여기서 뭐 직장에 취직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오겠다는 청혼의 꿈을 안고 내가 영어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네네. 생각한 사람에게 뭘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인풋을 늘린다는 방법은 사실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네네. 제가 실제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쵸. 그렇게 인풋을 늘릴 수 있는 그럴 시간이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네네, 예.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팁을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인풋은 늘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버벅거리겠죠. 내가 영어가 그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오면은 좀 버벅거리지만 어쨌든 그 인풋을 늘린다는 거는 어쨌든 자기 도메인 있잖아요. 사업을 하러 오는 그 도메인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 그 관련된 모든 영문 자료를 다 읽어보는 노력. 그거는 사실 영어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일에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번역된 걸로 읽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분야 관련된 이게 사실 요즘에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보면은 정말 그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미디어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 거 듣고 그런 거 보고 저는 그 노력은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은 저는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영어는 그러니까 한국어는 저처럼 이렇게 30대에 온 사람은 한국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잊어먹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회화를 잘 안 해. 네. 근데 영어는 한다만 한국 갔다 오면 이게 내가 바보 아닌가 이렇게 어버버버 맞아요, 이게 돼요, 맞아요. 실제로. 네, 그거 이 언어 실력, 이 제2 외국어 실력은 그렇죠. 사실 저도 뭐 대학원 다니면서 불어, 독일어 다 통과를 했거든요. 시험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거든요. 그거 듣지 일본어를 않으면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예, 사용하지 않으면 제2 외국어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영어를 내가 조금 더 여기서 경쟁 있게 잘하고 싶다라 그럼 한국 뉴스 읽을 시간에 뉴욕타임스 읽고 한국 드라마 볼 시간에 넷플릭스에서 영어로 된 거 보면 돼요 사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쉽게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외로 제가 뵙는 분들은 자기 시간에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영어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사실 한글로 된 미디어를 그 접하시는 데들도 많이 쓰세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저는 그걸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후발주자로 뒤늦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프로페셔널로 경쟁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좀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좀 불가피하다. 좀 그런 근데 생각. 저 궁금한 게 이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많은 꿈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데 어떤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막 하고 있는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다양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이라는 거를 아이템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부분을 되게 눈여겨 보세요? 가장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어떤? 그게 이렇게 그 투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저는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어쨌든 테크 관련돼서 창업을 일단 창업을 하는 분들은 그게 외유내강 형이든 뭐든 다 나름의 기운은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네, 네. 어떤 말씀인지 속으로 아세요? 강하든 겉으로 강하든 네. 그 뭐가 차이가 있는 있을 분들이죠. 뿐이지 네. 분명히 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애도 강한 분들이고 제가 볼 때는 확신도 강하고 동시에 이렇게 불굴의 의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후천적으로 막 연습을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창업자의 성품의 어떤 부분은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좀 이렇게 여기는 한국보다 제가 볼 때는 투자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캄하게 리스닝하고 굉장히 자기 로직으로 이렇게 캄하게 좀 대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로지컬하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로지컬하게 대화를 하려면 생각도 좀 로지컬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동이 더 저는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얼마나 빨리 행동을 하는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창업의 특성으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뒤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 단계 이전에 이미 이렇게 상인님처럼 대기업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교류를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만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이디어는 있으신데 한 5년 행동으로 안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은 좀 이렇게 책상에서 그림은 많이 그렸다 지웠다 하시는데 창업은 안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만난 지 1, 2년 안에 창업을 한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뭐 제가 이거 이럴 것 같은데 그럼 나 같으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것 같은데 그럼 그럴까? 그러고는 실제로 어떻게 문라이팅을 해서 그러니까 밤에 조금 일을 해가지고 한 2-3달 있다 만나면은 뭐 이렇게 얼기설기 만든 걸 뭘 갖고 와요. 그거 보면서 이런 거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런 식으로 뭐랄까 이게
창업은 저는 그냥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문제다. 머릿속에 정교한 계획보다는 그때 그 행동으로 얼마나 빨리 옮기느냐 저는 그걸 굉장히 좀 초기 창업자한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누가 피치를 하러 왔을 때 그 사람의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력 그런 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신 것 네, 같은데 오히려 생각보다 아이디어 자체나 비즈니스 모델은 상대적으로 사람보다는 조금 덜 초기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면 어차피 네. 이게 그러니까 시리즈 B, C 이렇게 좀 펀딩 많이 받고 매출 나고 이런 회사는 가면 그거는 한 고등학생쯤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의 그때까지 성적이 이 사람이 하버드 갈 수 있냐, 스탠포드 갈 수 있냐, 버클리 갈 수 있냐 이거를 어느 정도 판단이 되죠. 근데 이제 저처럼 아주 초기에 투자하는 거는 그건 제품도 없고 그냥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의 사람이 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아이템은 말만 되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20개 스타트업에 극초기 투자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중에 이미 5개는 제가 투자할 때랑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벗한 5개 중에 2개는 제가 투자한 다음에 Y 컴비네이터에도 합격을 해서 그 뒤에 이제 미국 VC한테 펀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초기로 갈수록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네. 정말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초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점점 더 요즘에는 왜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한국의 범죄 프로파일러들 채널이 있어요. 그다음에 박창원 박사도 네. 그렇고 뭐 이렇게 그알 팀이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점점 더 이게 점점 제가 이렇게 약간 창업자 프로파일러처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좀 하고 있어요. 네. 아이템은 점점 더 신경을 덜 쓰게 돼요. 말만 네. 되면 된다 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 관상으로도 보이세요? 그러니까 관상이 네. 그 관상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업계에 한 20년 있었고 나이도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이게 저는 결국 그냥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네. 각자의 패턴 인식인 것 같아요. 네. 대충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좀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그게 이제 한 5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하는 정도 뭐. 네. 범수님도 잘 아시는 와일드시즈의 김희선 대표님이 네네. 명언을 남기신 게 있습니다. 네. 새함은 빅데이터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대부분 그 예측이 맞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인간의 두뇌가 무서운 겁니다. 맞아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잊어먹어서 못할까봐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창업해서 미국 직원들을 하면서 그 한 가지 되게 크게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영어를 말하는 방식을 굉장히 하나 크게 바꾼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제 되게 한국은 채찍의 문화잖아요. 네. 회사에서도 칭찬을 잘 안 하고 야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뭐 이게 더 많잖아요. 한국은 네. 공부도 좀 네. 미국은 약간 뭐 야, 네. 얘가 이렇게 80점 받으면 야 너 잘했어 근데 다음에 90점 받으면 더 기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 너는 뭐해 20점이나 뭐 틀렸어 이렇게 한국은 굉장히 채찍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이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다 하는 should have pp입니다. 네. 우리는 그거는 네. 마치 그게 영미권에 가면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처럼 should have pp 이거 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참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네거티브하게 들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랑 공동 창업한 그 미국인 친구가 이렇게 조금 하다가 벌써 너무 그렇게 꼭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이게 직설적이야, 막. 그렇죠. 직선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직원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떤 부분이 직선적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그럴 때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뭐 I wish 쪽으로 가든지 뭐 I 이런 would. 아이디어 워크 뭐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야 이걸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식을 그대로 옮기면은 아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랬네. 이게 되는데 그걸 미국 사람들은 책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 이게 되게 의사소통이 비슷한 좀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비슷한 경험 있어요. 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결과가 좀 디서포인팅하네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완전 난리 난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다 같이 실험을 이렇게 하기로 했고 실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 다 같이 실망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disappointing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다. 너무 근데 단단한 우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세다. 헤이트도 마찬가지. 맞아요. 헤이트도 굉장히 센 단어인데 네. 그냥 한국에서 와서 여기 살면은 그런 단어가 센 걸 모르죠. 제 우리가. 딸아이가 몇 달 전에 저희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disappointed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어떤 얘기를 해도 disappointed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강한 표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금기어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 디서그리 사람한테 한 이런 것도 말도. 아닌데. 아니, 네, 하세요. 아니,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동의하다 동의하지 않다로 네. 어그리 디스어그리 바로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그걸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하여간에 바로- 디스로 시작하는 것들이 다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근데 아까 상현님이 아까 그 직원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디서포인티드한 결과가 나온 일이라든지 혹은 좀 잘못한 거 아니면 또 채찍질을까지는 하진 않지만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저도 나름 매니저리얼을 되게 좀 하면서 느낀 게 칭찬부터 먼저 네. 저번에 잘했건 이번에 잘했건 한 it was awesome 하고 그러니까 또 칭찬을 하고 시작을 뭐라고 해야 뭐 하든지 해야지 뭐라고 하고 시작하고 칭찬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미 수습이 안 끝난 되는 거야. 이미 얘는 지금 완전 상태가 메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저 이거 좀 약간 반대 방향인데 저는 원래 한국말을 할 때도 사실 오피서 할 땐 되게 신나니까 막 좀 이렇게 목소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평소에는 되게 목소리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도 막 엄청 막 이렇게 하이톤으로 말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할 때도 썸이라고 할 때 제 딴에는 그래도 굉장히 신나서 쩌썸 그랬는데 네. 다 아무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썸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담담하게 쩌썸 이러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되게 큰 맘 먹고 이렇게 주위를 좀 관찰한 다음에 지금 하려니까 되게 민망한데 It's awesome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좀 톤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부터 예능 톤을 쓰려고 예. 칭찬할 때는 예능 톤. 네. 근데 저희가 신나게 또 이런저런 얘기하는 와중에 몇 가지 코멘트를 저희 웨비나에 남겨주신 거를 또 네네. 소개를 잠깐 드리고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그 애실리님께서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잉글리시 문제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공감이 많이 간다고 하셨고 내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너무 공감 가요. 지연의 끝판왕. 네. 그리고 코로나 전에 오피스에서 일할 때 말 걸지 말라고 몇 디자이너들은 헤드폰을 아예 끼고 있더라고요. 준경윤님께서 준경윤님께서는 딴 말을 하셨구나. 세암의 빅데이터 명언이라고. 네. 제가 아니라 와일드시즈 대표님 김희선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저희가 중간 중간 이렇게 체크를 계속 이렇게 하도록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질문도 올라오나요? 저기 네. 웨비나에 웨비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원래 그 트랜지션 넘어갈 때 입으로 넘어갈 때 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저희가 사실 이 범순유 대표님을 섭외를 하는데 상현님께서 섭외를 해주셨거든요. 상현님께서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오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범수님께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오케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만만하고 널널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엄청 바쁘시고 오늘도 사실 다른 회의 있으신데 되게 무리해서 와주신 건데 상현님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 상현님 오늘 실물로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가- 네이버 행사 때. 그렇죠. 스월이지. 스월. 부산에 네이버 무슨 스월. 컨퍼런스에서 그때 3년 전인가 한번 네. 뵙고 잠깐 뵙고 그 뒤에는 진짜 우리는 그 가상 세계에서만 이 존재하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좀 비범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데 이런 얘기를 하지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진짜 눈 딱 감고 그냥 연락을 합니다. 약간 스팸 이렇게 스팸 처리 당할 걸 각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 상현님이 그
그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약간 외모도 그렇지만 제가 좀 페미닌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 섬세합니다. 나는. 완전 그래서- 섬세하시잖아요. 엄청 다정다감하시고. 네. 그래서 약간 웃어야 될지 약간 지금 순간 방향을 못 잡았는데 바로 또 이렇게 저 되게 진심인데요. 저 네. 리액션이 아내가 찐인데. 여기, 아내가 여기 와 있었으면 그 어색해하는 표정 네가 뭐 이런 근데 약간 상현님이 제가 근데 그런 촉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느낌 그 센서가 저니까 좀 좋다라고 좋다라기보다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나름의 방식이 상현님이 글 쓰고 이런 거에 굉장한 어떤 비범함을 봤어요. 그것도 별 내용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알게 된 거고 저는 그 제가 뭐 상현님 그 하시는 거 다 오털레터도 그렇고 뭐 구독 많이 하지만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이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게 이 상현님의 문화적 감수성이 저는 너무 부러운데 저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부럽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이 사람이 좀 오래 계속 이렇게 활발히 일을 해줬으면 그러려면 뭔가 제가 좋아하는 활동 하시는 걸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겠나. 오털레터. 저도 오털레터 유료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시작하시자마자 그냥 저는 거의 묻지도 않고 합니다. 상현님이 하는 근데 거는. 좀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비범한 감수성인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비범하지라고 잘 모르실 수도 상현님을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팔로우를 하시면서 이 글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그걸 계속 읽으시면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게 네. 하나의 딱 사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저도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상현님은 이 사람은 뭐 이걸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읽어봤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지 그런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저희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미리 광고를 해드리자면 페이스북을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서 읽기 힘드신 분들에게 이제 상현님의 페이스북 글들이 조금 더 다듬어진 형태로 실릴 책이 곧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큐에 딱 그 감수성을 파악하실 수 있는 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열렬한 애정 표현 해주셨는데 저는 상현님의 답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나친 포장인 것 같고요. 과대 포장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비슷한 얘기를 그 몇 번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한국에 살 때 왜 미국에 오래 사신 분 아니면 해외에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한국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나는 뭐지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게 뭐 스위스에 계신 분들, 프랑스에 계신 분들 똑같은 다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엔 내가 중간자도 되고 어디도 소속이 안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그거를 저는 좀 일찍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한국 사람들하고는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 사람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공부를 했잖아요. 특이하다고 미술사 공부 같은 걸 하면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게이 레즈비언 분들이 LGBT 커뮤니티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옆에서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미술사 학과에서 직접 같이 만났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데 그 뭐 밀레니얼 세대랑 같이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근데 그때 제가 다 실수를 했죠. 다 실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적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밀레니얼 세대 그렇게 하시면 상현님 꼰대예요. 딱 얘기를 제가 꼰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게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 요소가 그러면 거꾸로 내가 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좀 특이하긴 얘기했는데 저희 집안 구조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 와이프랑 제가 그 전형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잖아요.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읽는 동안에 딱 보니까 여기서 반은 제가 여자에 해당하고 와이프를 보니까 여기 우리 와이프가 남자에 해당하는 게 한 반은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해서 저는 그러니까 집안도 그렇고 집안 내부의 구조도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저희 아들하고 딸은 전형적인 여자이고 전형적인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야금야금 조금씩 안 맞는 거 세상에 그런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글을 쓰는 거 아닌가? 저희가 듭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그 준경님께서 그 네. 중요한 디테일의 전달이 뛰어나신 게 상현님의 장점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아심 점점점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 뒤에 최적화된 글쓰기를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는데 감사합니다, 준경님. 네. 저도 약간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상현님의 글을 저도 팬으로서 많이 지켜보고 저도 이제 댓글에 어떻게 보면은 애드립을 날리고 하는데 종종 네 근데 그 뭔가 상현님의 글에는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면만 레이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예, 퍼스펙티브도 다양하고 레이어도 이렇게 있고 그런 측면에 뭔가 본인의 이러한 그 글을 다양한 레이어와 퍼스펙티브를 담아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주시는 분 중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건 되게 생각해볼 만한 서브젝이다 이런 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도. 네. 제 참고로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아직 영어 공부가 필요하신 분이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꼭 소개드리고 싶은 그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This American Life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팬이고 많이 듣는데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많은 부분이 저는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나오는데 그 주제가 절대로 우리가 그 주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쪽으로 항상 진전이 되는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한 3년 전에 쓴 글만 해도 정말 읽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상현님 글은 사실 이렇게 이 정신 건강에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글을 잘 쓰니까 읽고 나서 나는 뭔가 막 이런 그 자괴감 막 똑같은 고등교육을 받고 왜 나는 글이 저렇게 안 나오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도 한국말 하는데. 주제를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니요 제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대부분은 뭔가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자의식이 굉장히 글에 이렇게 그 힘으로 나와요. 근데 제 상현님도 어떤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건 있는데 뭐랄까 그게 이렇게 자꾸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 자의식 이거는 이게 맞아 이거를 꼭 얘네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라는 그게 좀 조급하게 안 나와요 글에. 근데 저는 그렇게 글을 잘 쓰면서 그렇게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아무 의지가 없는 사람인가처럼 하는데 읽고 나면 울림이 있고 이런 거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은 모르겠는데 수피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은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수피를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수피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도 많이 이룬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조적이면서 이렇게 되게 그 맞아요. 어깨에 힘이 네. 안 들어간 글을 쓰잖아요. 그 맞아요. 수필집에 저는 그게 상현님의 굉장히 큰 매력이 저도 언제쯤 나는 저렇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 왜 나는 이렇게 글에 내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지 이렇게 좀 제가 오늘 들은 얘기처럼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예전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눈 포인트긴 한데 요즘 언론들이 사실 그러니까 언론 브랜드, 언론사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듣거나 따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네.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언론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보다 그 어떤 사람, 그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그 상현님이 써주시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힘을 빼고 전달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아이템도 선정도 그렇고 되게 그런 측면에서 요즘 트렌드에 되게 잘 맞는 분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위험하기도 한 트렌드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어떤 느낌을 드냐면 만약에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그분들이 위험하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 저도 좋아하는 그 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단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컴 글래드웰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그 사람 책을 읽는 동안에 그 사람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항상 그래도 말컴 글래드웰 같은 경우에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저는 근데 그 글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놓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꾸로 저도 제가 쓰면서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순간에 이러다가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실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상현님은 저는 다르고. 결이 완전 그 다르고요. 사람은 뭔가 자기 글을 이렇게 써서 뭐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뭐랄까 상현님은 이렇게 그런 목표는 저는 별로 없는. 말콤 확실히- 글래드웰 책이 꼭 이렇게 읽고 나면은 굉장히 빨리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글을 예. 정말 잘 예. 쓰죠. 근데 다 읽고 나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를 깨달았지 뭐 이런 걸 해보면 맞아요. 별로 예.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달콤한 사탕 네, 같은. 상현이 근데 자신을 말씀하신- 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영원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주제가 네. 반대로. 저희 근데 네. 그 아까 상현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레이어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저희 사실 우리 김범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슬슬 또 그 여기 저희 그 대표님에게 질문하실 부분이 계시면은 채팅창 통해서 지금부터 한 뭐 15분 정도 질문을 받고 그 네. 주제로 잠깐 네네,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예. 슬슬 마무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네. 네, 질문 기다리는 동안에 네네네. 저희가 또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대신해서 읽어볼게요. 그 중에 네네네. 하나 제가 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리모트 워크를 지금 다들 하고 네네, 있잖아요. 예, 리모트 예, 워크 하고 있고 지금 뭐 9월달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이제 또 이제 내년으로 연기되고. 그렇죠. 근데 리모트 워크가 얼마나 더 도움이 될까요? 테크 업계는 사실은 원래도 그건 뭐 지금처럼 환경에 의한 리모트 워크가 아니라 그냥 각자 그 인플로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런 재량권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속 모두가 리모트로 일하는 것도 못할 짓이구나라는 네. 부분이 하나 있고, 네. 그러나 그렇다고 굳이 옛날처럼 매일 사무실을 나가야 되는 것도 시간 낭비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요번에 1년여를 미국에서 리모트로 일을 하면서 다 들기 때문에 네. 상당수는 저는 좀 하이브리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설사 진짜 이 코비드가 이게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봐서는 진짜 종식이 됐다라고 해도 저는 옛날처럼 강하게 모두가 일단 출근을 해서 도장 찍고 그 맨데이트는 저는 옛날처럼 강하게는 안 되고 훨씬 더 그런 자율권, 리모트리 워크할 수 있는 자율권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거는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영원히 그 막 리모트로 계속 갈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완벽하게 예전으로 회귀할 것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맞아요. 결국엔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네. 작년에 팬데믹 막 시작했을 때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계신 그 한국인 엔지니어 분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밤에 네. 화상으로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그냥 잡담하는 건데 그때 보면은 젊은 분들도 전부 리모트가 해피한 것도 아니에요. 네. 싱글인 분들도 오히려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리모트 워크는 왜 그 독서실을 가야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 맞아요. 있고 네. 집에서 공부를 집에서 그냥 하는 혼자 셀프 페이스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구글에 계신 분도 저보다 훨씬 젊은 엔지니어인데 사무실 안 나니까 저는 집에서는 지금 석 달 했는데 집중이 안 돼서 일을 못해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러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개인 편차가 리모트 워크는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팬데믹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질문이 스타트업 업계의 팬데믹이 지금 그 투자하시는데 뭔가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에 네네. 예.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 변화 없었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작년 왜 3월부터 갑자기 되게 여기가 막 갑자기 풀 락다운 들어가고 그러면서 되게 괴로운 3, 5월 정도만 투자 금액이 조금 타격을 입었고 그 뒤에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래서 투자 그래프만 놓고 보면 팬데믹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된 금액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VC들도 처음 몇 달은 좀 야 이걸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어떻게 화상으로만 보고 이걸 하냐. 그래도 한번 만나서 회사 가서 뭐 밥이라도 먹고 이래야지 그랬는데 다 사람이 이게 그 상황이 오래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뭐 진짜로 투자된 금액 보면 하나도 안 달라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눈 네네. 중에 질문이 좀 올라왔나요?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하고 예. 또 저희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한 번 더 바라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익명입니다. 대표님 경험상 행동력을 끌어올리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너무 생각과 걱정이 많아서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거는 그냥 생각나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연습을 자꾸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저도 사실 원래부터 그렇게 행동이 빠른, 저도 좀 관념적인 게 발달한 사람이라 이렇게 뭘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채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월부터 지금 넉 달 조금 넘게 했는데 지금 비디오 올라간 게 제가 한 30개 조금 안 되게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충 제 PC에서 놓고 해보고 이런 걸로 영상을 올리면 누가 볼까 이런 거를 제가 좀 아는 그 한국에 계신 젊은 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MVP를 내놓고 뭐 나중에 평생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순간의 쪽팔림을 감수하자 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생각날 때 행동하고 생각날 때 행동하고 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저는 우리 뇌에 그런 회로가 조금 더 활발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에서 저는 시작을 해보시라. 운동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일단 나가면은 뛸 수 있는데 생각하다 보면 안 나가게 되잖아요. 거기 딱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 생각났을 때 바로 하고 그 대신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뭐 석 달이면 석 달.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끝까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것도 해보고 한 이틀 해보고 말고 맞아요. 저것도 한 유튜브 동영상 한 2개 올려보고 말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저는 석 달 생각하는데 석 달을 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운동도 석 달 하고 나면 몸에 좀 더 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맞아요.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그것도 중독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행동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너무 생각 많이 하고 이렇게 잘 해서 뭔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해야지 이런 거에는 저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만도 있는 거라고 명언입니다. 생각을 그거는 해요. 정말 명언이. 왜냐면 사실은 이게 약간 왜 애들이 우리 눈에는 별로 미정원 갔다 왔는데 머리가 뭐 잘못 잘라진 것 같지도 않은데 막 화내고 그러잖아. 오늘 머리 잘못 잘랐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애들한테 그러죠. 야, 그 밖에서 아무도 네 머리에 신경 안 써. 달라진 줄도 몰라.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뭘 진짜 그지 같은 작품을 내놓더라도 아무도 그거에 신경 안 쓰는데 우리 혼자 그냥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내놔봐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라는. 제가 소심한 사람이라서 소심한 사람의 입장을 살짝 대변해 보면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준비라도 많이 해야 뭐라도 좀 쓸만한 걸 내놓을 것 같기 때문에 더 망설이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안 하려다가 지금 얼떨결에 하고 있는데 얼떨결에 진짜 완전 얼떨결에 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행동이 빠른 사람한테 묻어가는 겁니다. 네, 저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여기서 제일 행동이 빠른 것도 사기님입니다. 저희가 막 이재인이 그냥 하세요 막 이러면서 뭘 고민하세요. 왜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멤버입니다 막 발표해보고. 저도 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 김지영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는데 창업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남성성, 여성성을 나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보셨던 다양한 케이스 중에 정말 사업을 잘하는 여성 창업가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여성 창업가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이거는 제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시장 통계보다 저희가 투자한 미국에 특히 미국에 투자한 회사들의 여성 창업자 대표 비율이 저희가 평균보다 한 2-3배 돼요. 예. 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의식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 창업자와 남성 창업자를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 가서 약간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을 수 있는 분이 저는 그거는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한국이 사실 아직도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질 못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한국이 되게 공감력을 키우기가 어려운 사회인 거랑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저는 소프트웨어 특히 UI UX 우리 뭐 상인님 계신데 사실 저 같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사용자 경험의 가장 핵심은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착각을 안 하고 쉽게 쓸까라는 거를 생각하는 저는 공감력이 근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 어쨌든 한국인만 놓고 보면 여성이 공감력이 세계인도 사실 전반적으로 여성의 공감력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드한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저는 여성이 오히려 특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성 창업자를 만나면 오히려 더 반갑고 어떻게든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기 팔로우 퀘스천인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들은 피드백 중에 여자 창업자들이 남자 창업자들보다 더 독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어그레시브하게 해야 그나마 대등한 취급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독하다라는 말도 사실은 약간 섹시스트적인 발언일 수 네. 있는 매우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매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독하다? 글쎄요.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아예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창업자는 사실 누구나 다 남자든 여자든 네. 누구나 다 빡세게 목숨 걸고 일하는 거고 왜냐면 창업이 이렇게 슬슬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거는 남녀의 차이는 저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남자 창업자나 여자 창업자나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이지 성별의 차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 렌즈로 저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성 창업자가 더 독하다 이런 렌즈 자체를 저는 착용을 거부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제가 메디아 TS를 할 때 받은 것 인상 중에 하나는 여성 창업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단 디스카운트를 대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특히 테크 관련해서는 익숙하기 때문에 더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추어서 세일즈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알차죠. 실제로 내용을 보면 더 많이 준비를 하는데 더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동안 받아왔던 것 중에서 나는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 그래서 준비는 잘 돼 있는 분들인 거 확실히 하는 것 저는 같아요. 더 여성 창업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여성 창업자가 늘어난다라는 건 어쨌거나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에서는 어쨌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여성이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집안에서 어떤 종류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남편 쪽에서도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는 다 미국에서 살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는 거의 그 육아의 책임이 거의 반반으로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더 한국에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소프트한 쪽에도 되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건 약간 사족인데 웃기는 얘기로 하자면은 저는 대기업이 그 임원 이상의 비서를 다 없애버리면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압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비서가 생각합니다. 없으면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의 임원분들은
비행기 표를 예약을 안 하십니다. 본인이 아. 쓸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쓰기 때문에 아, 뭐가 불편한지를 몰라. 아, 여비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비서 다 스태프가- 해주기 때문에. 스태프가 다 저거를 다 해요. 네,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다가도 한국 재벌 기업에 이렇게 입원으로 갔다 오는 친구들 보면 네, 자기는 지난 3년 동안 이걸 안 해봐가지고 네. 뭐 음식점 예약도 그렇고 이런 거를 다 스태프가 해주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 그런 거조차 혼자 다룰 줄 모르는 소프트웨어 이에 도면은 그렇죠. 그거를 할 수, 그렇죠. 거기에 일하는 임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진짜. 네, 그렇죠. 네. 네. 그 자기가 네. 가입을 안 하니까 네. 가입하는데 정보가 막 이렇게 삼성 스토어 처음 가면은 삼성 죄송합니다. 예, 그 삼성 스토어 가면 막 이렇게 아니 뭐 입력하는 창이 한 10개 되는 거예요. 그 디바이스를 산데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 바보 아닌가? 이걸 미국에서 어떻게 내놨지? 막 그런. 네. 저는 사실 그런 게 삼성이나 뭐 한국의 기업 이런 부분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더 그런 거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분들은 공무원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저는 공인인서가 왜 막 그렇게 오래 장수했는지 절대 이해가 안 되고 다양한 형태로 그 소프트웨어가 한국은 참 힘든 부분이 관공서 특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또 많은 또 원성을 듣는 분들이죠. 네. 저는 저는 궁극적으로 그분들은 저도 이제 공무원분들이랑 많이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에 이득이 있는지를 그 조직적으로 잘못 배정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이 조직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게 생산성으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에 가 있으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조직에서 살아남는 쪽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고객 입장에서는 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구조를 좀 바꿔놓는 게 결국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벌써 이제 2시간 가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저희 뭐 마무리를 우리 스페셜 게스트인 김범수 대표님의 어떻게 뭐 한마디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뭐 저는 오늘 이렇게 너무 이 즐거운 자리에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랑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 세 분이 다 예전에 좀 작은 인연으로 이렇게 뵌 적이 한두 번씩 있던 분들이기는 한데 또 각자 일로 바빠서 이렇게 자주 이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저는 우리 오피스 아워도 그렇고 상현님 하시는 어털레터도 그렇고 상희님도 이제 책도 나오셨고 네. 이제 상현님 책도 곧 나오시고 이제 이재희님도 이재희님만 책 책이 쓰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런 거 나오면은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자기 시간을 써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는 우리나라에 점점 더 많아져서 이런 우리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트업과 문화와 뭐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건데 이런 매체들 미디어들을 더 사랑하고 좀 많이 그 후원을 해주시고 좀 유료 구독을 하실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유료 구독도 좀 해주시고 내가 더 좋은 걸 많이 즐기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데모데이도 구독 저희 알람 데모데이 부탁드립니다. 채널도 구독해 유튜브에서 주십시오. 데모데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스타트업 관련된 거,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건 제가 여기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그 좀 많이 느끼고 많이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그냥 답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거 채널도 텍스트북으로 그냥 커리큘럼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스타트업 관련해서 한국에서 일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 분이나 멘토 이렇게 붙여주시지 마시고 그냥 이 채널 그냥 쭉 보시면은 저는 훨씬 더 많은 거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팁스에다 그 required 커리큘럼으로 팁스, 넣자고 네, 해볼까요? 팁스. 뭐 제가 채널이 조금 더 커지고 제가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많이 올리면 뭐 많이들 지금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네. 많이 구독하시고요. 네. 네. 저희 또 데모데이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오피스 아워도
앞으로도 계속 재미난 세션 마련하면서 언제 저희가 다시 같은 앵글에 잡힐지 모르겠으나 네. 예, 이번에 다음엔 이렇게- 뉴욕에서 뉴욕에서 다음에 좋죠. 뉴욕에 한번 예. 또 저도 좋습니다. 뉴욕 초대 손님으로 그냥 날라가서 아, 오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동부에도 투자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다음 미팅은 hopefully 네. 뉴욕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많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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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진짜. 타인네 수고하셨어요. 제가 손님이라고 너무 말을 큰일 나셨어요.